나는 강원도 양구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색이 달라졌다. 겨울이면 눈이 무릎까지 쌓였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로 잠을 깼다. 그러나 그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내 마음은 자주 얼어붙었다. 내 이름은 서유진. 우리 집은 전통적인 유교 문화의 뿌리를 두고 있었다. 아버지는 예비역 군인이었고 집안의 질서는 그의 말로 정해졌다. 어머니는 조용했다. 명령을 따르고 아무 말 없이 움직였다. 나는 막내딸이었지만 자유롭지 않았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항상 묻혔다. 오늘 뭐 했니? 가 아니라 밥 했니? 동생 숙제 봤니? 모든 것은 가족을 위한 일이었고 나는 없었다. 내가 제일 좋아했던 시간은 밤이었다. 모두가 잠든 뒤 나는 몰래 이불 속에서 책을 펼쳤다. 피부과학, 향에 대한 책, 그리고 디자인 노트를 보며 상상했다. 언젠가 나는 나만의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 거라고. 하지만 아버지에게 그런 꿈은 허락되지 않았다. 여자가 무슨 사업이야. 너는 시집가서 조용히 살아. 그는 내가 대학에 가는 것도 반대했다. 이 집에 공부 잘해서 성공한 여자 없어. 괜히 꿈꾸지 마.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성공하고 싶은 게 아니었다. 단지 내가 나로서 살아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 집에서는 나로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20살이 되던 해, 내 삶은 급격히 흔들렸다. 아버지가 정해놓은 결혼 상대가 있었다. 서울의 중견 기업에 다니는 남자, 집안도 괜찮았다. 이 결혼은 집안을 위한 일이야. 너는 고마워해야 해. 나는 처음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날 밤 아버지와 큰 소리가 오갔다. 나는 장기판의 말이 아니에요. 내 삶이에요. 그 말에 아버지는 내 뺨을 때렸다. 밤이 깊어질 무렵 나는 결심했다. 내가 이 집을 떠나지 않으면 나는 나를 잃는다. 작은 여행 가방에 옷 몇 벌을 넣고 통장 하나 챙겼다. 그리고 첫눈이 내리던 새벽 나는 집을 나왔다. 버스터미널까지 걸어갔고 첫 차를 기다렸다. 차 안에서 나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서울. 그곳에서 나는 다시 태어나리라 다짐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세상은 너무 빨랐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로 바쁘게 걸어갔다. 나는 그 속에서 너무 작고 약해 보였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건 선택이 아니었다. 처음 며칠은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했다. 구직 사이트를 보며 하루에도 수십 군데 지원했다. 하지만 학력도 경력도 없는 나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살아야 하니까. 어느 날 홍대 거리의 골목길에서 작고 오래된 피부관리실 앞에 직원 모집이라는 문구를 봤다. 무경력 가능, 성실함 우대라는 문구가 내 눈을 붙잡았다.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그곳에서 나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됐다. 주인장은 박선혜 원장님.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가운 눈빛의 여성. 청소부터 할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하루 종일 쓸고 닦았다. 손톱 밑까지 물때가 끼고 다리가 퉁퉁 부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불평하고 싶지 않았다. 매일매일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야간에는 선희 원장님이 내게 기초를 알려주셨다. 피부 유형, 오일 블렌딩, 기본 압력법. 손은 말보다 솔직해. 고객은 다 느낀다. 그 말은 나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일을 하며 나는 또 다른 나를 발견했다. 남을 돌보는 일 속에서 내가 돌봐지고 있다는 사실. 낯선 도시에서 내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내 이름이 서유진이라는 것이 다시 뜻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시작이 끝은 아니었다. 상처는 아직 내 안에 머물고 있었고 나는 아직 진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최소한 나는 달아나지 않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숙소에서 내 일기장을 펼쳤다. 처음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글로 남겼다.
나는 아직 무섭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단단하다.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다. 처음 집을 떠나던 날과 같은 흰 눈. 하지만 오늘의 나는 그날의 내가 아니었다. 눈은 차가웠지만 내 안은 조금 따뜻했다. 홍대 골목의 피부관리실은 작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의 체온이 담긴 공간이었다. 내가 일하게 된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박선혜 원장님이 나를 불러 말했다. 유진아, 오늘부터 간단한 손 마사지 배워봐. 나는 깜짝 놀랐다. 아직 나는 초보라는 생각이 강했다. 그런데 원장님의 눈빛은 단호했다. 할 수 있어. 넌 손이 부드러워. 그날부터 나는 진짜로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긴장해서 손이 떨렸다. 고객의 손을 잡는 일조차 두려웠다. 하지만 몇 번이고 반복하며 감각이 익숙해졌다. 하루는 나이 많은 아주머니가 오셨다. 손등에 주름이 가득하고 표정은 지쳐 있었다. 그녀는 말이 없었고 눈을 감은 채 내 손에 손을 맡긴 채 조용히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등을 따라 부드럽게 눌렀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놀라 멈췄다.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괜찮아요. 그냥 손이 따뜻해서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뭉클했다. 내 손끝에서 위로가 전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서 오이를 만졌다. 라벤더, 티트리, 자몽향을 블렌딩하면서 고요한 음악을 틀어놓고 연습했다. 그 시간이 내게는 위로의 순간이 되었다. 원장님은 한 걸음씩 나를 이끌어주셨다. 책도 빌려주고 제품 성분도 가르쳐주셨다. 가끔은 거칠고 날카로운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내가 느끼지 못했던 애정이 있었다. 유진아,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야. 피부는 솔직해. 내 마음이 불안하면 다 전해진다. 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손끝보다 마음을 먼저 준비하기 시작했다. 일을 하며 나는 다양한 여성을 만났다. 퇴근 후 혼자 울다 오는 직장인, 아이 셋을 키우며 지친 엄마, 헤어진 연인 때문에 상처받은 대학생. 그들은 모두 다른 얼굴, 다른 이야기였지만 공통적으로 지쳐 있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느꼈다. 내가 겪은 침묵도 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러던 중 자주 오던 고객 중 한 명. 30살의 김하나 씨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유진 씨, 혹시 스스로 화장품 만들어 본 적 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유진 씨 손이랑 감각이면 꼭 시작해봐요. 지금은 작지만 나중엔 브랜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이 내 마음 어딘가를 톡 하고 건드렸다. 나는 퇴근 후 작은 노트에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다. 내가 좋아하는 향, 피부 타입에 맞는 재료들, 그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화장품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밤마다 노트가 가득 찰 만큼 써 내려갔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남아 연습하던 밤, 원장님이 조용히 다가와 내 노트를 보셨다. 아무 말 없이 몇 장 넘기시더니 작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 열정 절대 버리지 마. 이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걸 만들 때 진짜 손님이 생겨.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혼자 속삭였다.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조금씩이지만 나는 나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며칠 후 나는 조심스럽게 첫 실험을 시작했다. 자연 오일을 혼합해 미니 밤을 만들고 직원들 몇 명에게 나눠주었다. 그들은 말했다. 향이 편안해. 유진 씨 같다. 그 말이 나를 미소 짓게 했다. 내가 만든 것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마음의 선물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찾던 길의 시작이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번잡하고 나는 여전히 작고 평범한 존재였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매일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침묵 속에서 피어난 작은 불씨처럼. 그날 밤 나는 노트 첫 장에 적었다. 브랜드 이름, 조용한 피부, 시끄러운 세상 속, 잠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조용한 피부라는 말은 내 마음속에 계속 울렸다. 하루하루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나는 내가 더 이상 그저 일하는 직원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피부관리실에서도 나를 대하는 시선이 달라졌다. 원장님은 나에게 더 많은 고객을 맡기기 시작했고 내 손길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오는 손님도 생겼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감정을 진심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그 무렵 피부관리실에 새로운 손님이 자주 찾아왔다. 그는 키가 크고 조용한 분위기의 남자였는데 한 주에 한 번씩 예약을 하고 왔다. 나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그가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유진 씨, 오늘은 조금 피곤해 보이네요. 나는 당황해서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 손길엔 무언가 특별한 게 있어요. 피부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에요. 그 말은 내게도 위로였다. 내가 만든 밤을 건네자 그는 정성스레 받았다. 이건 유진 씨가 직접 만든 거예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한참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 감각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닌데요.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처음으로 내 제품에 대해 진지하게 피드백을 해준 사람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에게 꿈을 믿어야 한다고 말해준 사람이기도 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민준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커피를 마시며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취향의 향을 공유하고 서로의 작은 감정을 읽어가는 사이가 되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유진 씨, 언젠가 조용한 피부라는 브랜드를 진짜 세상에 내놓을 거죠? 나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게 두려우면서도 설레는 말이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가장 따뜻한 순간에 예고 없이 흔들린다. 그날은 비가 오는 월요일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문득 선희 원장님의 얼굴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다. 유진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를 따라갔다. 사실 이 가게를 정리하려고 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도 당분간 쉬라고 하더라고. 나는 멍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가게는 나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사람을 만난 곳, 처음으로 나를 알아본 곳,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그리기 시작한 곳이었다. 가게는 매물로 내놓을 거야. 혹시 너라도 이어받고 싶으면 얘기해.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나 나에게 그건 너무 큰 결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작은 방 안에서 내가 해왔던 모든 시간들이 떠올랐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다시 길을 잃어야 하는 걸까? 민준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그는 한참을 듣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유진 씨, 이건 기회일 수도 있어요. 두렵지만 때로는 도약이 필요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도약.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 후 나는 선희 원장님께 말했다. 제가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생각보다 내 눈빛이 단단하구나. 가게를 이어받기 위해 나는 적금 통장을 해지하고 정부의 청년 창업 지원 제도를 알아보며 모든 걸 하나씩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은행의 대출 심사, 행정 절차, 무엇보다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자기의심과 싸우는 시간이 많았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움직이고 있었다. 그건 누가 대신해줄 수 없는 싸움이었다. 결국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세상에 무언가를 세웠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조용한 피부는 이제 내 공간이 되었다. 벽의 색도, 진열장의 위치도, 향기의 조합도 모두 내 손으로 바꿨다.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내 손끝으로 그녀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눌렀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공간이 누군가의 쉼터가 되기를 바랐던 그 처음의 바람이 지금 여기 실현되고 있다는 걸. 조용한 피부라는 이름이 걸린 간판 아래 나는 매일 정성스럽게 문을 열고 닫았다. 첫 손님, 두 번째 손님, 다시 찾아오는 손님들.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작은 평안이 내게 찾아왔다. 민주는 가끔 가게에 들러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내게 격려를 건네곤 했다. 이 공간 점점 유진 씨 같아지고 있어요. 향도, 음악도, 조명도 모두 편안해요. 그의 말처럼 이곳은 점점 나의 공간이 되어갔다. 나는 손님을 기억했고 그들의 말투, 습관, 피부의 작은 반응까지도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기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곧 부산으로 발령 날 것 같아요. 그 말은 내 마음을 멈추게 만들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럼 언제 가요? 다음 달쯤.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는 내 눈을 피하지 않고 덧붙였다. 멀어지긴 해도 연락은 계속할 수 있잖아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혼자 울었다. 어릴 적 집을 떠나던 밤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졌다. 그가 내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붙잡지 않았다. 붙잡는다고 머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릴 적부터 나는 익숙하게 배워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보내기로 했다. 며칠 후 평소처럼 일하던 중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밀려왔다. 나는 순간 휘청이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님이 놀라서 물었다. 괜찮으세요? 네, 조금 어지러워서요. 죄송해요. 나는 억지로 일어났지만 그날 이후 몸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식욕도 줄고 쉽게 피로해졌고 감정도 이유 없이 흔들렸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다. 결국 민준의 권유로 병원에 가게 되었고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다. 임신입니다. 초기는 지났고 지금은 약 10주 정도 되어 보이네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만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나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나는 아이를 가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민주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고 나는 겨우 내 삶을 시작한 참이었다. 그날 밤 민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한참을 조용히 듣고 나서 말했다. 미안해요. 유진 씨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알아요. 하지만 결정은 당신 몫이에요. 나는 뭐든 존중할게요. 그 말은 배려였지만 동시에 무게를 내게 모두 넘기는 말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아무 결정도 하지 못했다. 가게를 닫고 방 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한밤중 나는 거울 앞에 앉아 나를 바라보았다. 초췌하고 지쳐 보였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 아주 작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 나는 종이에 하나씩 적었다. 나는 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내가 아이를 책임질 수 있을까? 이 아이가 나처럼 외롭지 않게 자랄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지금 내가 필요한가? 아니면 아이가 필요한가?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오랫동안 울었다. 결국
나는 조용히 병원에 예약을 했다. 내린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슬픔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깊었다. 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오래도록 공허했다. 다시 가게로 돌아왔을 때 손님 중 한 분이 내 손을 잡았다. 유진 씨, 요즘 많이 지쳐 보이네요. 괜찮지 않아도 돼요. 우리에겐 당신이 필요해요. 그 말에 나는 다시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슬픔을 숨기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썼다. 나를 다시 돌보는 법을 배워야겠다. 내 손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면 먼저 내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 이후 나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고 천천히 차를 끓이며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했다. 조용한 순간 속에서 나는 다시 나를 찾고 있었다. 겨울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그해 눈은 유난히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거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내 안의 감정은 그보다 더 얼어붙은 듯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이후 나는 나 자신을 향한 믿음을 다시 세워야 했다. 매일 아침 차를 끓이고 창밖을 바라보며 내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안아주었다. 몸은 회복되어 갔지만 마음은 더디게 회복되었다. 손님을 대할 땐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내 안에서는 자주 작은 파도가 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손님 중 한 분이 나에게 조용히 메모를 건넸다. 이곳에서 받은 평온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유진 씨의 손길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 짧은 문장이 내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고 내가 쏟는 정성은 누군가의 삶에 닿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다시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작은 도전을 시작했다. 조용한 피부만의 제품을 만들어보자. 이 공간처럼 따뜻하고 정직한 제품을 누군가의 밤을 위로할 수 있는 향과 질감을 담아서 퇴근 후 나는 조그만 연구 노트를 열고 식물성 오일과 허브 성분을 하나씩 조합해보았다. 라벤더, 캐모마일, 베르가못. 그 향들이 내 방 안 가득 퍼질 때마다 내 마음의 틈도 천천히 메워지는 것 같았다. 가끔 실패도 했다. 냄새가 이상하게 섞이거나 피부에 맞지 않아 발진이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실수조차 즐거웠다. 그건 분명히 내 삶을 만드는 과정이었으니까. 민주는 부산으로 떠난 뒤에도 종종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나는 그에게 제품 샘플을 하나 보내주었다. 며칠 뒤 그가 보낸 답장은 짧았다. 유진 씨 향이 나요. 이거 진짜 브랜드로 만들면 좋겠어요. 그 말이 나를 다시 움직이게 했다. 그래, 이제는 숨기지 말고 나아가보자. 나는 조용한 피부의 첫 제품으로 천연 립밤을 만들기로 했다. 향은 은은하고 발림성은 부드러우며 이름은 숨이라고 지었다. 숨은 내게 너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동안 참아온 숨, 다시 쉬게 된 숨, 그리고 살아있다는 증거로서의 숨. 제품을 소개할 작은 이벤트도 준비했다. 정성스럽게 만든 샘플들을 포장하고 가게를 자주 찾던 손님들에게 감사의 편지와 함께 나눠주었다. 반응은 생각보다 좋았다. 유진 씨의 마음이 느껴져요. 향이 편안하고 바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하루 끝에 꼭 바르고 자요. 이런 말들을 들으며 나는 확신을 가졌다. 작은 것이지만 내 마음을 담은 이 제품이 누군가의 일상의 온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그 무렵 선희 원장님이 서울에 올라오셨다. 오랜만에 뵌 얼굴은 한결 건강해 보였다. 가게 안을 둘러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잘 지키고 있었구나. 아주 잘했어. 나는 커피를 내오며 말씀드렸다. 원장님께 받은 게 많아서요. 그때 원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도 여기에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잠시 웃더니 내 손을 잡았다. 그런 말 들으면 참 고맙지.
근데 이제부터는 너 자신에게 감사해. 여기까지 온 건 너야. 아무도 대신 못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선희 원장님 없이 이 공간을 혼자서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이 두렵지 않다는 걸 느꼈다. 나는 이미 내 길 위에 있었고 비록 상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만들어온 과정이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골목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서울 하늘도 조금은 맑아졌다. 나는 창문을 열고 꽃잎이 날리는 걸 바라보며 작은 음악을 틀고 작업대를 정리했다. 새로운 향을 섞고 새로운 용기를 디자인하면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유진이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았고 두려움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이제 나의 손끝에는 온기가 있었다. 그 온기로 나는 나를 안아주고 세상을 조금씩 안아주기 시작했다. 숨이라는 이름의 립밤이 사람들 사이에서 천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골 손님들의 칭찬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점 그들이 친구를 데려오고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조금씩 퍼져나갔다. 한 블로거가 조용한 피부의 이야기를 소개했고 그 글이 온라인에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아무 말 없이 나를 보듬어준 공간이 있다. 그곳의 제품에는 위로가 담겨 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무언가가 안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다시 쌓여가는 것을 느꼈다. 이제 나의 이름이 다른 누군가의 하루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며칠 후 한 방송 작가로부터 연락이 왔다. 여성 창업자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유진 씨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나는 당황했지만 작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제품도 좋지만 그 안에 담긴 삶의 이야기가 특별해요. 지금 많은 여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내가 감춰왔던 상처들, 나만 알고 있던 침묵의 시간들을 공개한다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방송 출연을 결정했다. 촬영 당일, 작은 가게 안에 조명이 설치되고 카메라가 내 일상을 담기 시작했다. 나는 가만히 앉아 인터뷰를 시작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말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침묵이 저 자신을 삼키는 걸 느꼈어요. 내가 집을 떠난 이야기, 서울에서 처음이라며 겪은 시간들, 그리고 그 아이와의 이별까지 조심스럽지만 정직하게 털어놓았다. 내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날 병원에서의 나를 말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무너짐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수많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유진 씨 이야기 듣고 많이 울었어요. 저도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당신처럼 용기 내고 싶어요. 그중 한 메시지는 나를 며칠 동안 잠 못 들게 만들었다. 제가 지금도 살아있는 건 당신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그 말 앞에서 나는 오래도록 말을 잃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때 처음으로 이 공간이 나만의 안식처가 아니라 누군가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작은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이름은 조용한 시작. 피부와 향을 통한 자기 돌봄, 그리고 자기 서사를 나누는 시간. 처음엔 신청자가 적을까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가 찼다. 20대 여성부터 50대 엄마까지 다양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가게로 하나 둘 모여들었다. 워크숍 첫날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이곳에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큰 용기를 내신 거예요. 이 공간에서는 누구도 평가받지 않아요.
당신의 침묵도, 눈물도, 웃음도 모두 환영받을 수 있어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참가자들도 하루, 이틀이 지나자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자신의 상처를 털어놓고 다른 이의 고백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은 함께 치유되어 갔다. 그중 한 참가자는 과거 가정폭력을 겪고 지금도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날 내게 편지를 건넸다. 유진님 덕분에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입 밖에 낼 수 있었어요. 제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본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이제는 저도 제 삶의 주인으로 조금씩 걸어가 보고 싶어요. 나는 그 편지를 두 손으로 꼭 쥐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내가 살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처음으로 확신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조용한 피부를 단순한 가게로 두지 않고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쉼터를 만들겠다고. 이름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그 공간에는 반드시 말할 수 있는 용기, 자신을 다시 껴안을 수 있는 온기가 함께하길 바랐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작은 촛불 하나를 켜놓은 채 나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쉬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나의 이야기를 기꺼이 세상에 꺼낼 수 있었다. 쉼터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한 이후 나는 이전보다 더 바쁘고 치열한 하루를 보냈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다니고 지자체의 지원 사업을 알아보며 현실적인 제약과 씨름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마음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예산, 인허가, 주변의 반응까지 하나하나가 새로운 벽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늦은 오후 가게 문을 닫으려던 순간 낯선 소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깡마른 몸, 어깨를 잔뜩 움츠린 모습, 얼굴은 거의 모자에 가려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어서 오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한참 말을 하지 않다가 작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여기 쉼터를 만든다고 들었어요. 어디로 가면 되는지 몰라서 그냥 왔어요. 나는 깜짝 놀랐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끝을 보고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지금 당장 어딘가가 필요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차를 건넸다. 여긴 아직 쉼터는 아니에요. 하지만 잠시 쉬어갈 수는 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고 나는 조용히 옆에 앉아 그녀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렸다. 긴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17이에요. 집에서 도망쳤어요. 계속 맞았거든요.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고 아빠는 술만 마시면 소리치고 때렸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그녀가 더 이상 숨지 않도록 가만히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밤마다 나 자신한테 말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그런데 더는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그녀의 이름은 할인이었다. 길에서 며칠을 지냈고 지인의 SNS를 통해 내 워크숍 소식을 우연히 보게 되었단다. 조용한 피부라는 이름이 이상하게도 자신을 부른 것 같았다고 나는 할인에게 물었다.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갈래요? 그녀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가게 안에 마련된 작은 다용도실에 담요를 깔고 따뜻한 물을 준비했다. 그녀가 씻고 나와 잠들기까지 나는 문밖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내가 이 공간을 왜 시작했는지 가슴 깊이 떠올렸다. 누군가에게 이곳이 첫 안식처가 되기를 그토록 바랐던 나의 마음을. 다음 날 아침 할인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어색하지만 고맙다는 눈빛으로 작게 인사했다. 잘 잤어요.
나는 웃으며 따뜻한 죽을 내주었다. 며칠 후 나는 할인에게 가게 일을 조금씩 도와보겠냐고 제안했다. 부담 없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해도 돼.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인은 생각보다 손재주가 좋았다. 진열대를 정리하고 향을 조합하는 걸 조심스럽게 배우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그녀는 점점 웃기 시작했다. 처음엔 소리 없는 미소였지만 나중엔 자그마한 웃음소리도 들렸다. 그녀가 한마디 했다. 언니 여기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나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다. 어쩌면 그것이 내가 만들고 싶었던 쉼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한 곳.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나는 정식으로 쉼터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가게 바로 옆 작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2명의 여성이 머무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 이름은 오래 고민하다 정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 누구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할인은 그 공간의 첫 번째 입주자이자 조용한 피부의 첫 번째 동료가 되었다. 그녀는 어느새 손님들과 대화도 나누었고 가끔은 향 추천도 자연스럽게 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내가 지나온 길을 떠올렸다. 모든 것은 하나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 그게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날 밤 우리는 함께 향을 고르며 2번째 제품의 이름을 정했다. 기다림, 언제든 괜찮다고 말해주는 향. 할인은 그 이름을 듣고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이 향 꼭 나 같아요. 조금 늦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느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내가 그 문이 되자 누군가에게 다시 들어설 수 있는 작고 조용하지만 절대 닫히지 않는 문. 다시 여기서라는 이름이 서울의 조용한 골목에서 천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1명, 2명, 이야기를 안고 찾아온 여성들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을 마주했다. 그녀들은 상담실에서 울기도 하고 허브향이 가득한 방 안에서 조용히 잠을 자며 며칠을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조금 더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할인은 그 과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이제 그녀는 내가 없을 때도 가게를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하며 작은 중심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의 언어로 세상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언니, 향이라는 건 결국 기억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잊었던 감정을 떠올리게 해줘요. 그 말은 내게도 새로운 통찰이었다. 나는 할인에게 작은 제안을 했다. 너만의 향을 만들어 볼래? 너의 기억을 담은 너만의 첫 향을. 그녀는 망설였지만 며칠 후 작은 병을 들고 나타났다. 은은한 베르가못과 미모사 향이 묘하게 안심되는 느낌이었다. 그 향의 이름은 처음이었다. 처음 울었던 날, 처음으로 말했던 밤,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 안에서 잠들었던 순간. 그녀의 기억이 담긴 향. 우리는 처음을 조용한 피부의 3번째 제품으로 소량 출시하기로 했다. 이야기가 담긴 제품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었다. 이 향을 맡을 때마다 내가 나를 다시 만나게 되어 그 아이가 만든 거라니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고객들의 반응은 따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비영리 여성 단체로부터 연락이 왔다. 유진 씨, 전국 여성 네트워크 포럼에서 발표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작은 공간이 어떻게 사회를 바꾸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처음엔 부담스러웠다. 나 같은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말할 자격이 있나. 하지만 할인이 조용히 말했다. 언니는 내 인생을 바꿨어요. 그 이야기면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나는 준비를 시작했다. 어떤 미사여구보다 내가 겪은 이야기, 내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일어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발표날 나는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무대에 올랐다. 처음 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곧 차분히 말문을 열었다.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난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받지 못했고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침묵이 제 존재를 지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쳤고 도망친 끝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나는 할인의 이야기, 쉼터에 머물렀던 다른 여성들의 작은 변화들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공간이 특별한 건 제가 만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곳에서 자기 삶을 다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누군가가 가장 먼저 일어나 박수를 쳤다. 이어서 곳곳에서 박수가 이어졌고 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이건 나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포럼 이후 더 많은 기관에서 연락이 왔다. 다시 여기서와 협업하고 싶다는 곳도 있었고 우리 제품을 지역 행사에서 소개하고 싶다는 곳도 있었다. 그 과정은 바쁘고 가끔은 감정적으로도 지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왜 시작했는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달 후 우리는 다시 여기서의 첫 외부 프로그램을 열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작은 행사였지만 할인과 내가 함께 만든 부스 앞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할인은 자신의 향을 직접 소개했다. 이건 제 처음이 담긴 향이에요. 무너졌던 시간도 다시 일어난 순간도 다 이 안에 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들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상처를 말하는데 용기를 내는 순간 그 용기는 듣는 이에게도 전해졌다. 행사가 끝난 후 할인이 내게 물었다. 언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처음에 상상이나 했어요? 나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대답했다. 아니, 상상 못했지. 하지만 그때 작은 희망 하나만 있었어. 누군가가 괜찮다고 말해주는 공간을 세상에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할인이 말했다. 그 공간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언니 덕분에 저도 그 공간이 됐어요. 나는 그 말에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란히 앉아 새로 만든 향을 하나씩 시향했다. 처음, 숨, 기다림 모두 우리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더 많은 향기들이 또 다른 이야기들이 될 것이다. 늦은 가을, 서울 하늘은 유난히 낮아 보였다. 거리엔 낙엽이 바람에 밀려다녔고 가게 문을 열기 전부터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날 아침 우편함에 놓인 봉투 하나가 나의 평온한 일상을 조용히 흔들었다. 익숙한 글씨, 차분하게 적힌 세 글자. 서정희. 그건 나의 어머니 이름이었다. 나는 순간 봉투를 손에서 놓칠 뻔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고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했다. 19살, 집을 떠나던 그 새벽.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목소리는 어머니의 것이었다. 말 좀 듣고 살아. 그러다 큰일 난다.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명령이었고 사랑이 아니라 침묵의 강요였다. 나는 돌아보지 않고 나왔고 그 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봉투를 열자 짧은 손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유진아,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구나. 할 말이 많지는 않지만 내가 괜찮다면 양구에 한번 다녀가 줄 수 있겠니? 편지는 단정했고 마치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눌러 쓴 것 같았다. 그럼에도 그 문장들 사이에 무언가 오래 참아온 울음이 숨어있는 듯했다. 며칠을 고민했다.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나는 이미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굳이 다시 돌아가. 그 고요한 폭력에 집 앞에 설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 안 가면 후회할 것 같아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마 그럴 것 같아. 그 주말 나는 오랜만에 양구행 기차를 탔다. 차창 밖의 풍경은 예전과 다를 것 없었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노크를 하려던 순간 안에서 조심스레 문이 열렸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예전보다 훨씬 마르고 작아진 모습. 나는 놀라지도 눈물 짓지도 않았다. 단지 조용히 말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들어와. 저녁 해놨어.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낯선 익숙함. 식탁에는 단출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말없이 조심스럽게 숟가락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렸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유진아. 그땐 너무 무서웠어. 아버지의 말에 반대하면 나도 같이 무너질까 봐.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감춰졌던 수많은 밤의 침묵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엄마로서 실패했어. 내가 울 때, 내가 맞을 때 한마디도 못했지. 그게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 침묵은 예전처럼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도 엄마를 원망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는지,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는지. 그런데 요즘엔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그 침묵이 엄마만의 생존 방식이었다는 걸.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다. 그녀는 나보다 더 오랜 시간 그날의 기억을 안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나는 지금 나 같은 아이들을 위해 작은 쉼터를 만들고 있어요.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상처받고도 숨겨야 했던 사람들. 그 말에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놀람과 함께 작은 자부심도 담겨 있었다. 잘 자랐구나, 유진아. 참 다행이야. 넌 결국 너 자신이 되었구나. 그날 밤 나는 집에 머물지 않았다. 근처의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며 오래된 기억과 조용히 마주했다. 작은 방, 낡은 장판, 이불에 남아있던 어릴 적의 냄새. 나는 혼자 앉아 일기장을 펼치고 썼다. 나를 낳아준 사람과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다. 우리는 여전히 다르지만 이제는 서로의 침묵을 이해하려 한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나는 창밖을 보며 그토록 무거웠던 기억들이 조금은 가벼워졌음을 느꼈다. 그건 용서라기보다 존재의 인정이었다. 나도 그녀도 그 시간 속에서 버티고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가게 문을 다시 열었을 때 할인이 반갑게 맞아주며 말했다. 언니 얼굴이 많이 편해졌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아. 이제 진짜로 앞으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저녁 나는 향을 하나 만들었다. 은은한 머스크와 화이트티 향. 조용하지만 깊은 잔향이 오래 남는 향. 그 향의 이름은 화해였다. 화해라는 이름의 향이 가게 진열대에 놓였을 때 나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그 향은 누군가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한 향이었다. 어머니와의 만남 이후 내 안에서 오래 묵은 감정들이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고 나는 더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다. 이제 내 두 손은 누군가를 보듬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다독이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조용한 피부와 다시 여기서는
더 이상 내가 도망쳐 숨는 곳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장소가 되었다. 하리는 어느덧 가게의 중심이 되었다.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제품 개발 회의에서 의견을 내고 워크숍에서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녀의 향처음은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이 향은 나 같다고 말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한때는 몸을 움츠리고 울먹이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언니, 다음 제품 이름 생각해봤어요. 할인이 말했다. 이번엔 용기 어때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루를 버텨낸 사람들을 위한 향.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다. 우리 둘 다 그런 사람이었잖아. 아무 이유 없이 버텼고 그렇게 하루를 넘어왔지. 용기는 산뜻한 오렌지 블로썸과 은은한 우디 계열의 잔향으로 구성되었다. 처음엔 가볍지만 남는 향은 오래도록 따뜻했다. 우리는 그 향을 출시하면서 작은 글거를 병 뚜껑 안에 넣기로 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용감합니다. 누군가 그 문장을 발견하고 잠시 미소 짓기를 바랐다. 그리고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 왔다. 한 사회적 기업과의 협업 요청이었다. 전국의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조용한 피부의 워크숍을 열어보지 않겠냐는 것.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제안을 수락했다. 우리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전주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이동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처음엔 참가자들이 무표정으로 앉아있곤 했다. 나도 그랬기에 그 마음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들에게 향을 마치고 손을 잡고 작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렸다. 이 향은 엄마 손 냄새 같아요. 처음으로 누가 제 얘기를 듣는 느낌이에요. 그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나는 다시금 확신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만나게 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어느 지역에선 한 아이가 내 손을 꼭 붙잡고 말했다. 선생님, 나도 나중에 이런 가게 하고 싶어요. 조용하고 따뜻하고 슬퍼도 괜찮은 그런 가게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날이 오면 나한테 꼭 연락해. 같이 시작하자.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나는 할인과 함께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낯선 도시를 돌고 오는 길이었지만 이제 그 어디도 낯설지 않았다. 우리는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우리도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 가게에 도착하자 문 앞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엔 손글씨로 써진 쪽지가 붙어 있었다. 여기서 울고 웃던 시간 잊지 않을게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요. 나는 화분을 들고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 순간 처음 조용한 피부의 문을 열던 그날의 내가 떠올랐다. 무표정한 얼굴로 작은 희망 하나만 안고 불안하게 문을 열었던 그날. 그리고 지금 나는 누군가의 그런 첫 발걸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 사실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축하 자리를 열었다. 조용한 피부 3주년. 할인과 나, 그리고 새로 함께하게 된 직원들까지 모두 둘러앉아 케이크에 촛불을 켰다. 소원 빌고 불자. 할인이 말했고 나는 눈을 감았다. 모두가 자기 목소리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게 내 소원이자 우리가 만든 공간의 꿈이었다. 촛불이 꺼지고 박수 소리와 웃음이 퍼졌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 말은 내 아내 어린 유진에게 보내는 처음이자 마지막 위로였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 언제든 어디서든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열려있는
그 문 하나를 우리는 지키고 있다.